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아침인데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뭘 가장 먼저 하시나요?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전 세계 고소득자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계획을 세우고 운동을 하는 것 외에도 공통적인 습관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침대 정리라고 하는데요. 침대를 정리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확률도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잘 정리된 침대는 단순히 방을 깔끔하게 만드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요. 하루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생산성, 더 나아가서 성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바쁘게 몸만 쏙 빠져나와서 어질러진 침대가 괜히 마음에 걸리곤 하는데 침대 정리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부자가 될 리는 없죠. 그런데 이 작은 습관이 다른 긍정적인 행동들을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된다는 데에서 공감하실 텐데요. 반복되는 집안일, 업무, 모든 일상을 좋은 습관 삼아서 이번 한 주도 의미 있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침대 정리부터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8월 25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올해 외국인 방문객이 2천만 명을 넘을 거라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길을 끄는 공유 숙박 규제, 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정부가 이것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는 당부에 나섰습니다. 최근 5년간 이것에 쏘여서 치료받는 환자가 9만 명이 넘고요. 8월 중순 이후 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소방청도 이 시기가 연중 가장 위험하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이것은 꽃과 꽃 사이를 오가면서 수분을 도와 농사를 짓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곤충입니다. 잠시 후의 순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나눌 텐데 바로 이 곤충 무엇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주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기후변화와 병해충 등으로 꿀벌은 우리 농업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즘 꿀벌 집단 폐사 소식을 자주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기후변화도 문제지만 특히 꿀벌응애라는 해충이 꿀벌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요. 각종 질병을 퍼뜨리면서 양봉 농가의 큰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꿀벌응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 소식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꿀벌응애가 지금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꿀벌응애는 꿀벌 애벌레와 성충에 직접 피해를 주고요. 또 바이러스를 매개해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아주 위험한 해충인데요.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일일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해서 진단이 어렵고 정확성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치를 개발하셨다고요? 네, 비전은 농촌진흥청과 가운데 연구팀과 함께
RGB 영상 분석 기술, 딥러닝 알고리즘, 사용 관리 데이터를 융합해 만든 장치인데요. 버지판을 장치에 넣고 활용하면 인공지능이 꿀벌 웅이뿐만 아니라 백목병, 날개 기형 꿀벌, 여왕벌, 숯벌, 꽃가루 종류 등 총 16가지 항목을 정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맞춤형 사용 관리와 과도 약제 사용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정밀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영상 함정을 분석하는데 약 30초밖에 걸리지 않고요. 꿀벌 응애는 97.8%, 백목병은 89.4%이라는 분석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응애가 몇 마리 이상 나오면 방제가 필요한지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 같은데요. 네, 비전을 150톤 규모의 양봉장에 적용했는데요. 인력 절감과 피해 예방 효과로 연간 860만 원 정도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었고요. 장치 비용이 약 400만 원인데요. 1년이면 모두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장치 어떻게 보급할 계획인가요? 네, 현장 실증과 신기술 보호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산할 예정이고요. 농가 의견을 반영해서 분석 항목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농가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제 달력, 생육 모니터링, 예방 알림 같은 맞춤형 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소식 말씀해 주시죠. 네, 무더운 여름 달걀 요리 많이 드시죠? 영양 가득한 달걀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달걀은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안전식품이지만 보관 방법에 따라 신중도 위험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시중에 판매되는 달걀 안전한가요? 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살모넬라균 3종 검사를 모두 통과한 제품만 시중에 나오고 있고요. 모두 불검출 수준이라 유통 단계에서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보관 환경이 좋지 않으면 살모넬라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실험을 하셨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살모넬라균을 인위적으로 접종한 달걀을 4도, 10도, 15도, 20도, 30도에서 35일 동안 보관하며 변화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30도 같은 염초 온도에서는 균이 빠르게 늘어나 고농도로 유지됐고요. 10도, 15도, 20도에서 잠시 들었다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반면 4도 냉장 보관에서는 1일차부터 99% 이상 균이 줄었고요. 35일이 지나도 99.9% 이상 억제되었습니다. 결국 답은 냉장 보관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달걀을 구입하자마자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하고요. 조리 전후로 반드시 손을 씻는 등 위생 습관이 중요한데요. 살모넬라균이 감염되면 구토, 설사 같은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네, 여름철 이 달걀 반드시 4도 이하에서 보관하시고 위생적인 조리 습관으로 건강 지키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농작업 정보 알아보도록 할게요. 5월에 파종한 그 참깨의 경우에 수확 시기가 된 것 같던데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일모작 재배로 5월에 파종한 참깨는 잘 관찰하셔서 줄기 아랫부분 꼬투리가 2개에서 3개 정도 갈라지는 때에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모작으로 6월에 파종한 참깨는 순 지르기를 잘 해줘야 하는데요. 순 지르기와 함께 역병과 잎마른병에 대한 방제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역병과 잎마름병에 대한 방제 말씀해 주셨죠. 예. 김장용 가을 배추 그리고 물을 파종할 때 주의할 사항도 있으신가요? 네, 일반적으로 8월 중순에 파종해서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에 수확하는 가을 배추와 무는 재배 작형을 고려해서 적게 파종하시면 되는데요. 배추 아주 심기는 본잎이 3에서 3매가 될 때 용미상 깊이만큼 심어줘야 생육이 좋으니까요. 잘 맞춰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는 9월 상순까지 파종하면 되는데요. 싹이 올라온 무는 소금 해주는 것이 좋겠지만 재배 면적이 너무
많거나 논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본잎 4에서 5매일 때 한 포기만 남기고 솎아 주셔야 합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2010년대 초반 에어비앤비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면서 집을 빌려주는 공유 경제, 공유 숙박업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숙박을 공유한다는 게 단순히 남는 방을 나누는 공유 경제냐 아니면 사실상 무허가 숙박업이냐 하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왔어요. 그런데 최근 에어비앤비가 10월부터 영업신고 의무화 조처를 전면 시행한다고 해서 기존 사업장들이 대거 퇴출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올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사상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넘어설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관광객 2천만 명 시대에 맞게 제도와 플랫폼의 균형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공유 숙박 관련한 시장 상황 그리고 최근의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법무법인 한별 안병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여행을 즐기는 분들은 이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 많이 이용해 보는데 국내에서도 이 사업 많이 성장해 온 것 같죠? 네, 그렇죠. 에어비앤비는 2013년도 한국에 이제 공식 진출을 했는데요. 그 네. 이후에 꾸준하게 성장해 온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됩니다. 2013년에 들어왔군요. 네, 국내 시장에서 이 에어비앤비는 호텔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숙박업소들이 있잖아요. 여기과는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관심을 받고 있죠. 네. 특히 뭐 에어비앤비의 주된 이용자 당연히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인데요. 이제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여행을 즐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현지인들이 살던 집에 숙박하면서 뭐 그 안에 놓여 있는 집기도 본다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숙박 옵션으로 인기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 서로 이제 거래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것을 이제 매칭 플랫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숙박 공유 매칭 플랫폼 서로 연결을 해주는 그래서 새로운 숙박 문화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숙박만의 매력 장점들이 있어서 꼭 여행을 가면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에어비앤비를 하거나 아니면 공유 숙박을 하는 곳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해외여행 할 때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국내외 여행 시에 이제 호텔이라든지 리조트 물론 매력이 있지만 네. 선택의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현지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현지 문화도 체험하고 뭐 마치 그 거주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게 매력이겠죠. 네. 장점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가족 단위로 만약에 간다. 뭐 가족이 4명, 5명이라면 사실 호텔은 한 방에서 머물 수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객실을 분리해서 예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고요. 가족 단위가 한 집에 이렇게 전체 집을 빌린다면 한 집에서 이제 요리도 해 먹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세탁도 한다든지 이렇게 그 집에 사는 것처럼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이런 맞아요. 것들이 매력이죠. 근데 그 제도적인 충돌이랑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에어비앤비를 중개자로 보느냐 아니면 사업자로 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이 일단 중개만 해주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사실상 이게 전체 숙박 사업을 영위하는 그 주체인지 이런 것들은 법적인 판단 문제인데요. 여기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제가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사례를 하나를 소개를 드리면 제재 사례 중에는 이제 이용자한테 적용하는 약관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용 수칙이라든지 관련된 계약 내용입니다. 이 약관 관련 분쟁에 대한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숙박 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결국에는 공정위가 바라볼 때 환불을 조금 어렵게 하는, 예를 들어서 그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때 이용료 숙박료의 6에서 12% 정도는 이제 중개 수수료로 나가거든요. 네. 중간에 이걸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해지한다라고 했을 때 환불을 안 해줬던 거, 그다음에 숙박 예정일 기준으로 해서 예약을 취소했을 경우에 상당한 그 위약금을 물게 한 것이 좀 과도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정위 사례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2024년도였는데 요건 간단하게 이제 전자상거래법이라고 온라인을 통해서 소비자를 만날 때 규제하는 법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통신 판매 중개자였는데 예. 이 호스트와 관련된 신원 파악이라든지 확인 제공 의무 이런 내용들을 좀 위반했다라고 해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사업자성을 인정해서 요 규제를 좀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었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런 기존 숙박업계와의 갈등을 비롯해서 안전 문제, 소음, 그리고 치안 등 다양한 문제들이 좀 생겼던 것 같은데 이걸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분쟁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에어비앤비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 일단 소음 문제가 일단 있습니다. 일반 네. 주거 지역에서 이제 숙박업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단기 투숙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4일, 5일, 3일 이런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투숙객들이 바뀔 텐데요. 네. 이제 주변 소음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집 소유주도 이렇게 갈등의 어떤 당사자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공동 주거 형태가 많잖아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 경우에는요, 관리 규약이 마련돼 있습니다. 근데 이 관리 규약은 다 같이 이제 사는 공동 주택에서 정한 규칙인데 대부분 이제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는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금지된 경우가 많죠. 따라서 관리 규약 위반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법의 제한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이 중요하죠. 적절한 신고나 허가 없이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요. 그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제 판례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근거 법률 중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이제 공중 접객 시설로 보고요. 이 시설 안에서는 여러 가지 위생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돼야 되니까 기준을 정해서 신고를 받거나 허가를 해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내용으로 신고나 허가 없이 운영된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신고 없이 운영하는 곳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도 사실 다양한데요. 이것들이 건축법상의 어떤 용도 변경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이 신고가 이루어지는 걸 아예 그냥 호스트 자체가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래서 이제 신고와 관련해서 신고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안전 문제도 치안 문제도 굉장히 걱정이 되긴 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이제 국내 사례는 아니고 해외 사례는 간간히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제 좀 질이 안 좋은 호스트였던 거죠. 네. 그 집 안에다가 몰카를 설치한다든지. 맞아요. 그런 뉴스 그렇습니다.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불거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스트가 무단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분쟁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 동안 빌렸잖아요. 네. 그럼 빌린 기간 동안은 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호스트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요. 호스트가 자기 소유 집이라도 이게 빌려준 기간 동안에 함부로 들어오게 되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분쟁도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그 몰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에어비앤비 같은 업체가 그 검사 같은 거를 하러 방문을 하나요? 에어비앤비가 이제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호스트와의 관계에서 이제 금지해야 될 내용들은 약정으로 담지만요. 실제로 에어비앤비가 그 전수조사 하듯이 호스트의 집을 방문해서 점검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나라 공유 숙박에 대한 규제가 가장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공유 숙박 규제를 가진 국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보면 뭐 도시별로 다양한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는 있는데요. 뭐 뉴욕의 경우에는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 뭐 이렇게 그 제한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 외국인 관광객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별도로 라이선스 제도를 운영한다든지요. 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연간 운영 일수를 제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제한은 없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쿄가 대표적인데 연간 180일 제한 외에는 이게 등록만 하게 되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등록만 하게 되면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외국인 관광 그리고 도시 민박업으로 등록을 해야만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내국인 대상의 영업은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집을 살고 있는 집을 이제 임대해 주는 형태를 허용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따라서 연간에 이제 365일을 다 임대를 할 수는 없고요. 법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된다면 본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기간도 있으니까 운영일수 제한과 같은 규제도 있죠. 근데 아까 내국인 대상 영업을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런 공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렇게 매칭이 돼서 결국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문제인데 국내 법률 규정과 관련된 충돌 문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네. 규제는 사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정당한 목적 때문에 규제가 존재하는데 어떤 규제 때문에 이런 내국인 대상 영업 제한 규제를 마련했을까요? 아무래도 그 기존의 숙박업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의 숙박업은 여러 가지 그 규제 장벽을 넘어서 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등장하는 사업 형태인데 아무래도 규제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기존 규제하고는 좀 맞지 않는 측면이 많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관광과 관련된 도시 민박업을 이제 합법화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외에도 사실 뭐 부산이나 속초를 간다거나 할 때 선택지로 에어비앤비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연 규제가 적절한지 과도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도 지금 내가 사용하는 이 플랫폼이 내국인 대상 영업 제한으로 되어 있다.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사용을 했다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은 너무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추후에 이걸 문제 삼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어차피 그 관광진흥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그 호스트에 대한 규제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군요. 이용자는 사실은 에어비앤비 같은 어떤 유명한 그 공신력 있는 온라인 플랫폼 통해서 들어갔을 때 네. 이것이 불법일까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못하죠. 경우가 많죠. 네. 예. 그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주요 법령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이제 관광진흥법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진흥법은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활성화하자 이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과 관련해서 숙박, 리조트라든지 호텔과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도시에서 이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주 자연 속으로 들어간 숙박 시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그 서울로 예를 들면 서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쇼핑도 할 수 있고 편의 시설이 있는 곳 안에서 이제 잠을 자면서 여행을 즐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중위생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숙박업을 신고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걸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 대한 용도가 있습니다. 네. 이건 건축법이 또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건물 용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숙박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주거용으로만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근린생활 시설이나 어떤 상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좀 구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관광진흥법 하나 구체적으로 제가 뭐 소개를 해드리면 시행령에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과 관련해서는 도시 지역의 주민이요. 네.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네. 이제 한국의 어떤 가족 문화라든지 이런 거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계속적인 어떤 업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조금 어렵죠? 네. 굉장히 기네요. 그러면 아까 그 근린 생활 시설에는 이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에서 공유 숙박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거죠? 예, 주거용으로 구분이 된다면 건축법상 건물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용도를 조금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요게 조금 이렇게 복잡하겠네요. 복잡합니다. 쉽지는 않죠. 그다음에 세금과 관련된 납부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런 내용들도 좀 충돌하는 내용들이죠. 근데 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로 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뭔지 궁금하고요. 등록하는 게 이렇게 절차나 허가가 많이 복잡한가요, 변호사님? 네, 외국인 도시 민박업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이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건축법상의 용도 변경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를 못하고요. 그다음에 세금과 관련해서 이제 호스트가 그냥 부업으로 잠깐 간헐적으로 버는 건데 이런 내용을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득세 내는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호스트들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자로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한다는 부분을 좀 꺼리다 보면 아무래도 음성적인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러겠네요. 예, 신고나 등록 절차도 조금 유연하게 그렇게 변경하지 않는다면 현재 호스트들이 하지 않는 이유가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나중에 적발이 되고 혹시 벌금을 물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법적으로 외국인 도시관광 그 도시 민박업과 관련해서는 호스트가 실제로 거주를 하는 주택에서만 운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에어비앤비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살지 않는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하나를 구입을 해서 아니면 임차를 해서 마련해 두고 계속 에어비앤비로만 이걸 활용하겠다. 요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실거주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거주하는지 아닌지 법 규정은 물론 있지만요. 항상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확인한다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개인 주택은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살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떤 사각지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집주인이 아니라 주로 임차인들이 임대받고 꾸며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이렇게 임차인이 하는 것도 불법이 될까요? 일단 임차인이건 소유자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등록이나 신고 그다음에 용도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요. 운영 자체는 동일하게 이제 불법과 관련된 문제가 네.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임차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임대를 통해서 이제 집을 빌린 거죠. 예. 이 빌린 집을 또 다시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는 전대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대차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빌린 집을 다시 빌려줄 수 있도록 계약에서 체결을 하거든요. 그럼 동의를 얻으면은 상관이 없겠네요. 예, 동의를 얻는다면 이건 동의가 있는 전대차니까 임대차 계약 위반의 문제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동의를 얻지 않고 빌린 집을 임대인 동의 없이 그냥 에어비앤비로 계속 활용한다면 임대차 계약 위반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오피스텔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불법이라고요? 네,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법상의 용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이제 주거용 아니면 업무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용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주거용과 업무용 자체의 오피스텔로는 정상적인 숙박업 영위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건축법상의 요 제한에 따라서 숙박시설로 허가받지 않는 요 건물에서 운영한다면 요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빌라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 공동주택 규약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도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공동 관리 규약들이 다 마련돼 있거든요. 네. 그럼 규약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외부인에 대한 숙박업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집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등록한 주택. 주택.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진흥법에 보면요, 특이하게 이제 국내에는 한옥을 이렇게 민박으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옥 체험업이다 이런 업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한옥.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이제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민박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도시 지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등록해서 운영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 적합한 형태입니다. 근데 한때 공급이 많이 되었던 그 생활 숙박 시설, 일명 생숙이라는 것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생숙이 지금 에어비앤비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시설로 알려져 있죠. 그래 주거하고 숙박하고 이제 중간 형태이고요. 생숙은 이제 생활 숙박 시설, 생숙은 30일 이상 장기 투숙을 목적으로 하는 요 시설에 한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네. 이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요 개념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차, 그러니까 원래 생숙은 30일 이상 장기 투숙 목적의 시설이잖아요. 예. 네, 에어비앤비 사실 장기 투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하루, 이틀, 2, 3일 뭐 이런 정도의 단기 체류거든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은 원래 생숙의 본래 목적과 용도에는 맞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주거 형태에 따라서도 세부적으로 까다롭게 법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까다로운 게 우리나라는 내국인들이 투숙할 수 없다고 규제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또 하나의 논란거리입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요,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유독 여기에 대한 규제가 조금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국내 규정들의 어떤 제한의 취지는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숙박 업계를 보호한다든지요. 그리고 주택이 이렇게 상업시설로 이렇게 활용된다면 주거의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금하고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회피를 하는 것을 좀 막겠다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비앤비가 올 10월부터 영업신고 의무화 조처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에어비앤비 자체의 어떤 자율적인 규제 강화 차원의 조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2023년도 말부터 신규 등록 리스팅에 숙박업 허가 표시를 이제 의무화했고요. 표시를 한다는 거죠, 명확하게. 예. 그리고 이 불법 운영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데도 손상을 입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강화하겠다 이런 조치죠. 그리고 각국 정부가 또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좀 문제를 삼는 분위기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합법적인 운영 환경 조성을 한다면 결국엔 뭐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든지요.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 구축 차원의 어떤 자율적 대응으로 이해가 됩니다. 유의하실 것은 에어비앤비가 이제 2024년 10월부터 계속 이제 미신고 숙소를 대고 정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사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에어비앤비 기존 숙소의 호스트들은요, 이제 계속 이제 영업 신고증, 그다음에 신고 정보 이런 것들을 에어비앤비에게 확인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제출을 하지 않으면요, 2026년부터 이제 예약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10월부터 적용이 된다면 현재로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에어비앤비가 퇴출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많은 수인데 지금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 수가 올해 2천만 명을 넘을 거라고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시기에 지금 타격이 정말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 이행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뭐 전망에 따라서는 30-40% 정도 에어비앤비 호스트 퇴출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방문객, 관광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예. 추세를 고려할 때 만약에 이게 수요 공급과 관련된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무너진다면 결국엔 숙박료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 우리나라 관광업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그리고 많이 들어와서 편하게 지내면서 또 소비를 해야 여러 가지 내용들 경기 진작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숙박 수요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균형적인 문제도 살펴야 되고 정부의 규제는 목적만 정당하다고 해서 허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이걸 법적으로 뭐 과잉 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이제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런 내용들도 봐서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는 조금 완화하고요. 그리고 철폐해서 다른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도 정책 변화나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겠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다양한 편법들이 예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 숙박 규제를 아예 풀어야 한다고 해서 이 실거주 의무를 완전히 없애거나 또 완화하는 관광진흥법이 발의가 됐다고 해요. 네. 최근에 이거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겠다 아니면 없애겠다 이런 방향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이건 결국에는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좀 벗어나겠다라는 취지고 공유 숙박을 좀 더 활성화하겠다 이런 움직임이죠. 만약에 실거주 의무 등이 풀리면요. 결국에는 이런 에어비앤비를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집을 따로 이제 여러 채를 구매한다든지 마련을 해서 전문적으로 365일 계속 이렇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관광과 관련된 내용들 경쟁이 또 공급이 많아지다 보면 적절하게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우리나라도 빈집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해서 정부나 지자체들이 이 빈집 활용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들이 정말 많던데 정작 빈집을 활용하는 게 규제가 좀 많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빈집도 법에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예. 이 빈집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 비워야 빈집일까요? 법에서는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제한적으로만 열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빈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주거용 건물이었다면 숙박업 전환이 제한되고요. 건축법상의 어떤 시설과 관련된 제한 내용 그대로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농어촌과 관련된 경우에 한해서 농어촌 민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렇게 허용하는 형태입니다. 결국에는 빈집을 조금 이렇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활용한다면 정말로 좋은 대안이 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여전히 그 규제가 있는 거죠. 참고로 규제 샌드박스 들어보셨죠? 네. 이게 사실은 어떤 기존의 규제가 있을 때 이제 모래놀이터에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그 범위에서 법의 어떤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제 빈집과 관련된 이런 제한들을 다 허물어서 이렇게 활용하도록 이렇게 특례를 연장시킨 케이스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한정적인 허용이어서 이런 것들을 법을 좀 규정을 다 바꿔서 빈집과 관련된 내용들도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충분하게 활용한다면 정말로 뭐 여러모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공유 숙박 관련한 최근의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한별 안병환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벌이었습니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을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